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올라오는 사연들 잘 듣고 있어요. 읽어주시는 분이 정말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든답니다. 다들 어찌나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오셨는지, 특히 시가 식구들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시가한테 당한 걸 풀어놓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죠. 근데 제 경우엔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인데 동서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시부모님 생신이나 제사 준비를 독박 씌우는 건 예사였고요. 툭 하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다고 저를 무시했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돈 많은 친정을 둔 동서 편만 들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콱 죽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네요. 그런 저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친정 엄마예요. 엄마 덕분에 동서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고요. 시부모님도 이젠 제게 꼼짝 못하시죠.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천의 고아나 다름없이 컸어요. 술만 먹으면 폭력을 쓰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제가 7살 때 집을 나갔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막 일을 끝내고 오자마자 슈퍼에서 사온 소주로 벽나발을 불기 시작했죠. 저는 구석에 배를 깔고 엎드려 숙제를 하는 척 했어요. 공책과 펜을 들고 있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덜 건드렸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느새 술병을 다 비운 아버지가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보, 슈퍼 가서 술 좀 더 사와. 과자도 몇 봉 사오고. 그러자 설거지를 막 끝낸 엄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슈퍼 아줌마가 더는 외상 못 해준대요. 달아둔 거 다 갚기 전엔 어림도 없다고. 뭐? 웃기는 여편네니. 누가 돈 안 준대? 외상빚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난리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술 달라 그래. 글쎄 슈퍼 아줌마가 더는. 야! 너는 남편 말이 우습게 들리냐? 술에 취한 아버지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부터가 남편을 지나가는 개똥만도 못한 취급하니까 그 여편네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뭘 시키면 네 하고 제깍제깍 움직이면 되지. 뭐 그렇게 토를 달아? 네가 요즘 덜 맞았지?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얼른 가서 술 사올게요. 겁에 질린 엄마가 다급하게 사과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던 파리채로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와 엄마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이러다 엄마 죽겠어요. 기집애가 어디서 하늘 같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아? 너도 같이 맞고 싶어? 안 돼요 여보. 미옥이는 때리지 말아요. 아버지의 파리채가 저를 향하는 순간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죠. 여기 있어 미호가. 금방 끝나니까 기다려. 절대 문 열고 나오지 마. 알았지? 엄마는 늘 자기가 맞을 때마다 저를 화장실로 보냈어요. 아마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까봐 그랬던 거겠죠. 본인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했을 거고요. 평소 같았으면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대로 화장실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영영 엄마와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죠. 싫어. 엄마 나 그냥 밖에 있을래. 엄마랑 같이 있을래. 저는 울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고요. 곧 문틈 너머로 아버지의 욕설과 파리채 휘두르는 소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문밖이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아버지의 고함도 엄마의 비명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죠.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된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살그머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던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몸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앞엔 부엌칼을 든 엄마가 서 있었죠. 엄마. 넋이 나가 있던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게 나오지 마! 하고 고함을 지르셨죠. 엄마, 왜 그래? 아버지 어디 다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는 다급하게 장롱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몇 없는 화장품이며 옷가지 같은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이리 와, 미호가. 엄마랑 같이 가자. 마침내 짐을 다 싼 엄마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 묻은 붉은 핏자국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않는 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초조해진 엄마는 급기야 제 어깨를 우악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얼른 이리 와. 시간 없어. 싫어. 엄마 무서워. 나 안 갈래.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가지 않겠다 버텼어요. 그러자 엄마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너 지금 안 가면 엄마 평생 못 봐. 죽을 때까지 못 본다고. 그래도 안 갈 거야? 응, 안 갈 거야. 저대로 그냥 뒀다가 아버지 죽으면 어떡해. 저 인간이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발작하듯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혼자 씩씩대더니 너도 강씨 집안 핏줄이라 이거지? 그래, 앞으로 너 알아서 살아. 하고는 휙 등을 돌리더군요. 엄마 왜 그래? 진짜 갈 거야?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엄마. 됐어, 이거 놔. 강씨 집안 핏줄이라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뒤늦게 제가 울며 붙잡아 봐도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매몰차게 제 손을 뿌리친 뒤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퍼뜩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 얼른 집 밖으로 나가 주인집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다행히 아주머니는 제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밖으로 나와주셨고요.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생명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수술도 성공적이었죠. 사흘 후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리고 친척들도 아버지가 다친 게 엄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하긴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눈치를 못 챈다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다친 거라고 우겼어요. 어머니를 걱정했던 건지 아니면 일이 커지는 게 싫었던 건진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도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엄마가 사라진 제 세상은 지옥 같았어요. 여전히 술만 마시는 아버지는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본인은 밖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제가 배를 곱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전 밥 짓는 법도 몰라서 생쌀을 씹어 먹으며 지냈죠.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라서 찬물에 비누로 손빨래를 했죠. 우연히 집에 들렸던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 그동안 대체 뭘 먹고 지낸 거니? 배가 고프면 아버지한테 밥 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아님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랬다가 아버지가 때리면 어떡해요. 제 대답에 할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가여운 내 새끼. 내가 죄인이다. 그런 놈을 아들이랍시고 낳아놓은 내가 죄인이야.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제 삼시세끼를 챙겨주고 살림살이를 돌봐주셨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퍼마셨어요. 칼침을 맞은 뒤로 정신을 차렸는지 그나마 할머니와 제겐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전 최대한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쥐죽은 듯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엄마가 돌아오길 바랬죠. 맞아요. 전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나를 두고 평생 떠나진 못할 거라고. 지금은 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쳤지만 다시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1년, 2년, 3년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편지 한 통 없었죠. 언젠가부터 저는 저를 두고 떠난 엄마도 그런 엄마를 떠나게 만든 아버지도 증오하게 됐어요. 나를 버린 엄마가 불행하길 바랬고요.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아버지가 하루빨리 죽어버렸길 바랬죠. 그런 제 바람이 통한 걸까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펐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모든 게 꿈꾸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할머니의 곡소리를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그런 제 앞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뭣도 없이 그저 무덤덤한 눈길로 바라만 보셨죠. 아마 살아생전 아빠가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아버지의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한 엄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미호가 엄마하고 같이 가자. 그 말에 잠잠하던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졌어요. 버려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게 가증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왜? 엄마 나 버리고 갔잖아. 내가 아버지 손에 맞아 죽든 말든 관심도 없었잖아. 아니야 미호가. 엄마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날도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근데 네가 안 간다고 했잖아.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나 그때 고작 7살이었어. 엄마가 아버지 칼로 찌르고 나한테 도망가자고 하는데 그럼 내가 덥석 그 손 잡았어야 해? 무서웠다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엄마 어떻게 했어? 바로 나 두고 그냥 집 나가버렸지? 내가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려도 매몰차게 떼어내고 가버렸지? 어떻게 그래?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미안해 미호가. 엄마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엄마도 너무 무서웠어. 너희 아버지가 죽는 것도 무서웠고 다시 눈 뜨면 이번엔 내가 죽을 테니까 그것도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땐 그렇게 도망가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엄마 그러고 금방 너 다시 찾으러 갔어. 근데 너는 학교 갔는지 없고 너희 아버지만 있더라. 날 보더니 눈이 뒤집어져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시 왔냐고. 평생 너 볼 생각하지 말라고 칼 들고 쫓아와서 다시 못 갔던 거야. 진짜야. 됐으니까 변명 그만하고 가. 그때 엄마가 그랬지? 앞으로 평생 엄마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 내 안에 엄마는 죽었어. 그러니까 가. 당장 꺼지라고. 미호가 제발 엄마 용서해 주렴. 엄마는 너 없이 못 살아. 엄마는 계속해서 제게 매달렸어요. 자기와 함께 가자고. 이미 같이 살 집도 구해놨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기엔 너무 어렸어요. 위약을 떨며 엄마에게 온갖 모진 소리를 쏟아냈고요. 소금까지 뿌려 쫓아내버렸죠. 결국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매몰차게 보내고 나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할머니가 저를 가엾게 여겨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셨죠. 하지만 할머니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로 혼자가 된 저는 앞날이 막막했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죠. 할머니 이름으로 약간의 보험금이 나와서 그걸로 월세방을 구했지만 집에 먹고 죽을 쌀 한 톨 없었죠.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 해야 했죠. 전 일단 닥치는 대로 집 근처 회사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다행히 작은 세무회사에 경리로 취직할 수 있었죠. 첫 사회생활은 제 지난 살만큼이나 힘들었어요. 배울 만큼 배운 세무사들은 고졸의 잡일 담당인 저를 늘 무시했죠. 자기들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건 예사였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땐 제게 막말을 하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꾹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같은 팀 사수 덕분이었어요. 저보다 9살 연상의 남자 대리님이었는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하고 있었죠. 실무 직원인지라 세무사들처럼 스펙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기거나 키가 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대리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따뜻한 봄 같은 사람이라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대리님은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했고요. 언제나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가 서류 실수를 해서 야근할 때 도와준 것도,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려 준 것도 다 대리님이었죠. 언젠가부터 저는 대리님을 이성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로봇 같다, 막내다운 맛이 없다는 말을 듣곤 했는데 대리님과 있으면 자꾸만 웃음이 났죠. 대리님은 제 안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고 그늘진 부분을 데워주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다고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회사 직속 사수인 만큼 거절당하면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만족했죠. 그런데 어쩌다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찔해요. 회사 들어간 지 3년쯤 지났을까요? 연봉 인상 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하던 날이었어요. 구두쇠로 소문난 대표는 이번에도 제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회사가 힘들다며 앓는 소리를 하더니 그게 안 먹히는 것 같자 이번엔 온갖 모욕적인 말로 제가 지금 연봉값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놈의 회사 더럽고 치사해서 관두고 싶은데 그러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꾹 참고 그냥 다니자니 이 서러운 마음을 풀 길이 없었죠. 결국 전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다 나왔어요. 나름 운티를 잘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퇴근할 무렵 대리님이 저를 부르더니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술이요? 대리님 술 싫어하잖아요. 오늘만 좋아하려고요. 미옥 씨도 오늘은 술 좀 먹고 싶어하는 얼굴인데? 다 안다는 듯이 묻는 대리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대리님을 따라 나섰어요. 전 아버지 때문에 술이라면 입에도 잘 되지 않았는데요. 날이 날이었던 만큼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대리님도 그런 제게 장단을 맞춰준답시고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죠. 대리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죠. 그렇게 얼마나 마셨을까요? 더 마시면 큰일 나겠다 싶은 순간 푹 고개가 꺾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야가 새까매졌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모텔 침대 위였고요. 제 옆엔 대리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황한 건 제 비명소리에 눈을 뜬 대리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미옥 씨, 미안해요. 어젠 내가 너무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를... 실수요? 대리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그 어떤 관심도 없었구나. 이렇게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것도 그저 덮어버리고 싶은 실수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전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대리님한텐 지우고 싶은 실수일지 몰라도 전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대리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 미옥 씨가 저를 좋아했다고요? 그럼 안 되나요? 물론 대리님은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겠죠. 그치만 이렇게 하룻밤까지 같이 보내놓고 실수라는 둥 그런 말부터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 그대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대리님이 붙잡더라고요. 잠깐만요, 미옥 씨.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전 할 얘기 없어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요. 좀 전엔 내가 말실수했어요. 실수라고 한 건 오늘 일을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말이죠. 대리님은 평소답지 않게 횡설수설했어요. 어느새 얼굴은 어젯밤 술에 취했을 때처럼 붉어져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대리님의 입술이 다시 열렸을 때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도 미옥 씨 좋아해요. 아주 옛날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내가 먼저 미옥 씨한테 키스했다고요. 기억 안 나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전 얼이 빠지고 말았어요. 대리님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진짜 어제 먼저 다가와 입을 맞춘 건 대리님이었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대리님도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으세요? 있다 마다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잘해준 거 아니겠어요? 어제 연봉 협상하고 상처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데요. 지금 이거 꿈 아니죠? 제 되물음이 기가 막혔나 봐요. 진지하게 마음을 고백하던 대리님은 픽 미소를 지었어요. 왜요? 한번 세게 꼬집어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죠. 연인 사이에 같이 하룻밤 보낸 것뿐이니까. 대리님 입에서 연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다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황량한 겨울 같던 제 인생이 핑크빛 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대리님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회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열심히 데이트했죠. 남자친구는 사귄 뒤로 더욱더 제게 잘해줬어요. 아침잠이 많은 저를 위해 매일 모닝콜을 해줬고요. 제가 늦게 끝나는 날에도 꼭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죠. 연상의 연애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일까요? 남자친구는 연인이라기보단 아버지나 오빠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저를 리드했죠. 어느새 남자친구는 제게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됐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자친구에겐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남동생이 먼저 개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가 알게 모르게 그거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가 봐요. 결국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서둘러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결혼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저는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가 봐요. 남편과 신혼집을 구하고 저만의 가정을 꾸리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시부모님 눈에는 안 좋게 보였던가 봐요.
하긴 애초에 시부모님은 고졸에 변변한 친정도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어쨌든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부모님은 저를 바로 시가로 호출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웬일인지 동서가 맞이해 주더군요. 그때만 해도 동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결혼 이후 오며 가며 대화 몇 번 해본 게 전부였거든요. 그저 동서네 친정이 꽤 부잣집이고 동서도 제법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 다닌다는 것만 알았죠.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오늘 회사 안 갔어? 네, 오늘 회사 창립일이라서 쉬는 날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놀러 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시가에 놀러 왔다고 말하는 동서가 참 부럽더라고요. 사실 알게 모르게 시부모님이 동서만큼은 저와 달리 꽤 예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동서와 대충 인사를 나누고 거실로 가니 시부모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가 봐요. 별다른 인사도 없이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둔 거니? 하고 대뜸 추궁하더군요. 아, 그이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빨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애 낳는 건 여잔데 남자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네가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좀 더 돈 모은 다음에 애를 갖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긴 한데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도 없이 외롭게 컸잖아요. 빨리 첫째를 낳아야 동생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리고 못마땅한 눈길로 저를 쏘아보면서 혀를 차셨죠. 이래서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니까. 그런 문제는 먼저 우리랑 상의를 했어야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네가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게 보이진 않는구나. 우리 아들 등쳐먹으려는 것 같고 좀 기분이 별로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크면 저도 다시 직장 다니려고 했어요. 제가 다급하게 변명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동서가 픽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순식간에 저와 시부모님의 시선이 동서에게 모였죠. 그러자 동서가 어머, 죄송해요. 형님 말 듣다 보니 좀 어이가 없어서요. 하며 운을 떼더군요. 어이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한 제가 묻자 동서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형님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냥 격리로 잡일이나 좀 한 걸 텐데 나중에 애 낳고 다시 재취업을 어떻게 해요? 여자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녀도 애 낳고 경력 단절되면 다시 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걸 아니까 애 낳고도 계속 다니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거고요. 뭐 형님 마음 이해는 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았을 텐데 결혼해서 아주버님이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겠다. 이제 좀 쉬고 싶겠죠.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건 좀 그렇네요. 동서의 악의적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어요. 불현듯 시부모님에게 제가 직장 그만둔 걸 알린 게 동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회사 그만두는 건 남편에게만 말했는데 남편이 굳이 시부모님에게 그걸 알렸을 리 없거든요. 끼키야 자기 동생 정도한테나 말했을 텐데 동서가 그걸 서방님한테 듣고 말을 옮긴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대체 왜 제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요. 그 사이 시부모님은 동서 말이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그래, 둘째 말이 뭐 하나 틀린 게 없구나. 차라리 솔직해지기라도 하렴. 하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전 정말 아이 낳는 거에 집중하고 싶어서. 참나, 애 낳는 게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벼슬인 줄 알겠구나. 난 임신했을 때도 꼬박꼬박 밭일 나갔고 상철이랑 상진이 낳고 그 다음 날에도 잘만 일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래, 일자리도 다시 알아보렴. 당장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너무 성급하구나. 오늘 있었던 일은 상철이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고, 알겠니? 네, 걱정 마세요. 시가를 나온 저는 다음날 망설이다가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알린 게 동서인지, 그날 왜 그렇게 말한 건지 물어봤죠. 하지만 동서는 딱 잡아떼면서 모든 게 오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걸 어머님 아버님한테 왜 굳이 얘기하겠어요? 저희 그이가 얘기했으면 했지. 그리고 그날은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형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쉬고 싶어서 핑계대는 건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원래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나름 형님 생각해서 말했던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사과를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더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더 얘기해서 서로 감정 상해봤자 좋을 게 없겠다 싶었어요. 동서 뜻은 알겠어. 그래도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선 좀 조심해줘. 전 그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동서는 알겠다고 하길래 잘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제가 전화한 걸 또 쪼르르 시가에 일러 바쳤나 봐요. 덕분에 전 완전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고 말았죠. 다시 직장도 구했지만 이미 시부모님은 저를 남편 등쳐먹고 동서 군기 잡는 며느리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참 속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재취업에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굳이 시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잘하면 동서는 몰라도 시부모님의 마음은 점점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이후로도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툭 하면 신혼집에 찾아와 살림살이가 왜 이 모양이냐면서 핀잔을 주셨고요. 손주도 빨리 내놓으라면서 성화를 부리셨죠. 게다가 바라는 건 또 어찌나 많은지 제가 직장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 생일엔 손수 차린 생일상을 바라셨고요. 김장이며 제사 땐 그 전날부터 불러 일을 시키셨죠. 그런데 동서는 어찌나 여우같이 잘만 빠져나가던지 회사를 뺄 수가 없다, 몸이 아프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늘 당일에 와서 제가 한 일에 숟가락만 얹었어요. 근데 또 애교는 많아서 시부모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이런저런 달콤한 말들을 늘어놨죠. 친정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도 저희 부부와는 아예 스케일이 달랐네요.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정도면 말 다 했죠.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내가 웃는다 웃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상진이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어요. 시가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건 전데 언제나 시부모님은 동서만 칭찬했어요. 전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이었죠.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남편 덕분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당신 괜히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네. 괜찮아. 대신 집안일은 대부분 다 당신이 하잖아.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내가 하는 척 하면서. 그걸로도 난 충분히 고마워. 그게 뭐 대수라고. 본가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님이며 친척 어른들 눈치가 보여서. 괜히 당신이 더 야단 맞을까봐. 미안해. 됐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이렇게 집에 오면 나 공주 대접해주는데. 시가에서 좀 고생하는 건 괜찮아. 남편은 시가에 다녀온 날이면 저를 더욱더 극진하게 대했어요. 잠자리에서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건 기본이었고요. 고생했다면서 옷이나 가방 같은 걸 깜짝 선물하기도 했죠. 그런 남편 덕분에 그나마 웃으면서 버텼네요. 언젠가부터 저는 시부모님에게 예쁨 받길 거의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손주였는데 그걸로도 시부모님의 마음을 풀 순 없더군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예쁜 딸을 낳았는데요.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시부모님은 손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아기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들을 낳았어야지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나 몰라.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남편은 미처 듣지 못했지만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그날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딸로 태어난 아이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못난 엄마 때문에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한번 못 받을 것 같았죠. 하지만 슬퍼했던 것도 잠시.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와 남편이 넘칠 듯 사랑해 준다면 그깟 조부의 사랑쯤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딸을 낳은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어요. 시부모님의 눈치가 보였지만 어릴 때 일찍 엄마와 헤어져서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딸만큼은 제가 옆에 끼고 키우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런 제 뜻을 지지해줬죠. 저희 부부의 사랑 속에서 딸아이는 무럭무럭 커갔어요. 남들보다 더 잘 키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4살 될 무렵 저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이었죠. 회사 경영 개편으로 남편이 해고되고 만 거예요. 남편은 급하게 다른 회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인지 재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막노동이라도 해보겠다면서 공사판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허리를 다치고 말았죠. 급하게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만 수백이 나왔는데 그동안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저축해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일단 급하게 빚을 내서 병원비는 냈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더라고요. 앞으로 아이는 점점 자랄 테고 돈 들어갈 때가 천진데 남편은 아프고 정말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딸을 생각하면 저까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여기저기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던 세무소 일을 알아봤지만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결국 전 생전해보지 않았던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가사 도우미 등의 일도 알아봤죠. 그런데 하늘도 마냥 무심하진 않은가 봐요. 글쎄 꽤 이름난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를 받아줬지 뭐예요. 큰 기업이라 그런지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식당 관련 경력 하나 없는 제가 뽑히다니 운이 좋다 생각했죠. 구내식당 일은 비록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편했어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다 좋으셨고요. 사내 식당이라 그런지 걱정했던 진상도 없었어요. 직원들이 잔반도 남기지 않고 식판을 싹싹 비울 때면 너무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영양사님이 짜준 식단대로 음식을 만들고 막 배급을 시작했을 때였죠. 갑자기 식당 입구가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인 건가 싶어 제일 막내였던 제가 밖으로 나가 확인해봤죠. 웬 여직원이 상사로 보이는 남자한테 된통 혼나고 있었어요. 이번이 대체 몇 번째야? 내가 거래처에 서류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100번은 더 말한 것 같은데 머리가 좀 모자라? 내부 서류를 거래처에 보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얘기도 이제 지겹네 지겨워. 그 거래처에서 이제 우리랑 거래 안 하겠대. 계약 완전히 백지화 됐다고. 오늘 김 대리가 낸 손해만 얼만 줄 알아? 1억이야 1억. 사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자 하시지. 이거 소송 걸면 김 대리가 꼼짝없이 다 물어내야 하는 건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데 사고를 친 여직원 얼굴이 유독 낯이 익더라고요. 자세히 보려고 좀 더 몸을 내미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직원이 얼굴을 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그 여직원이 다름 아닌 동서였거든요. 동서가 다닌다는 화장품 회사가 알고 보니 여기였던 거죠. 동서도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더니만 이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허구한 날 지각해. 프로젝트는 맞는 것마다 다 말아먹어. 김대리 후배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도대체 회사를 무슨 낯짝으로 다니는 거야? 동서를 향한 상사의 폭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좀 의외더라고요. 평소 동서는 시가에서 자기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느니, 일을 너무 잘해서 이번에도 보너스를 받았다느니 그런 말만 늘어놨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전부 진실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인사를 나누기에 썩 좋은 상황 같진 않더군요.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다시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저를 보러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평소 사이도 좋지 않았고 제가 불편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동서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밥 배식을 받지도 않고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형님, 어머님한테 재취업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게 저희 회사였어요? 응, 여기가 동서 다니는 회사였는지 나도 오늘에야 알았네. 같은 회사 다니니까 앞으로 얼굴 자주 보겠어. 잘 부탁해. 제 말에 동서는 피식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어요. 언제나 저를 무시할 때 짓곤 하던 그 미소였죠. 같은 회사요? 글쎄요.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전 여기 영업팀 정직원이고 형님은 구내식당에서 밥하는 아줌마인데 엄연히 신분이 다르죠. 역시나 입을 열자마자 못된 소리를 쏟아내더군요. 직업엔 귀천이 없는 법인데 혹시라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들을까봐 제가 다 눈치가 보였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신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가방끈 짧은 나도 그런 무식한 말은 안 해. 지금 누가 누구더러 무식하대? 아까 제가 부장한테 깨진 거 보고 지금 형님하고 제가 같은 급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죠? 어쩌다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부장이 과하게 뭐라고 한 거예요. 별일 아니었다고요. 전 그제야 동서가 저를 왜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까 회사 상사한테 깨지던 걸 제가 본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였죠. 아까 일이라면 난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가에도 아무 말 안 할 거고. 나름 동서를 위한답시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동서의 자존심을 더 건드렸나 봐요. 동서는 씩씩대면서 한층 더 언성을 높이더군요. 제가 무슨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혼자 넘겨짚고 착한 사람인 척하냐고요? 형님, 전부터 그런 점이 너무 싫었던 거 알아요? 고졸에 가진 것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날 내려다봐? 기가 막혀. 이러니까 구내식당에서 밥 퍼담는 일이나 하지. 형님 아주 딱 어울리는 일 찾았네요. 근데 창피하니까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동서는 분에 못 이겨 저를 확 밀어버리기까지 했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어느새 사람들의 이목은 저희에게 집중돼 있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전 아픈 것도 잊은 채 황급히 일어나 조리실 안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동서 뒤에 있던 웬 여자가 갑자기 동서 머리에 들고 있던 미역국을 확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게 뭐야? 어떤 미친놈이야! 동서는 눈을 희번떡 뜨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금방이라도 상대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잔뜩 흥분해 있었는데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사장님? 사장님이 대체 여기 어떻게... 알고 보니 여자의 정체는 그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이 회사 사장님과는 면접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였는데도 말이죠. 이상하게 그 사장님도 낯이 익더라고요. 그 사이 동서는 사장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지금 사장님이 제 머리에 미역국 부으신 거예요? 일부러요? 그래, 맞아요. 대체 왜요? 오늘 제가 한 실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장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리고 이내 흘러나온 사장님의 대답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내 딸한테 하도 못되게 굴길래 부었어요. 내 딸이 그런 폭언을 듣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손에 들린 게 펄펄 끓는 기름이라 해도 붓죠. 네? 그게 무슨... 당황한 동서가 저와 사장님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놀랐다 해도 저보다 더 놀랐을까요? 세월이 흘러 얼굴과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분명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가 옛날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설마 엄마가 이렇게 큰 회사를 차렸을 줄이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엄마라뇨? 형님은 분명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건 알 거 없고요. 김 대리는 오늘부로 해고예요. 오늘 내로 사직서 쓰고 내 회사에서 나가세요. 네? 해고라뇨? 동서가 얼떨떨하게 되묻는데도 사장님은, 아니 엄마는 동서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미호가, 우린 따로 위에 올라가서 얘기 좀 할까? 너만 괜찮다면 말이다. 엄마는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순간에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엄마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게 동서의 눈엔 기가 막혔던가 봐요. 대뜸 언성을 높이면서 이거 부당해고인 거 아세요?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디 해봐요. 근무 태만에 회사에 큰 손실 입힌 직원은 얼마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그동안 그쪽이 우리 회사에 입힌 손해가 얼만 줄은 알아요? 오늘만 해도 1억짜리 거래를 날렸죠. 그거 변호사 통해서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요. 엄마의 말에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급하게 엄마를 붙잡고 대화를 청하더군요. 잠깐만요.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형님한테 한 말은 더 들을 필요 없고 사직서 쓰고 이만 나가주세요. 경비원한테 끌려나가는 것보단 제 발로 나가는 게 낫겠죠? 잠깐만요. 형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오해잖아요. 네? 전 동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변호해주고 싶지 않더군요. 그럴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전 동서를 무시한 채 엄마와 둘이서 사장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길고 긴 얘기들을 나눴죠. 엄마는 제가 없는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사셨더라고요. 화장품 방판으로 돈을 모아 회사를 차렸고요. 그 뒤로 죽기 살기로 일만 했다고 해요.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것도 바로 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일단 뽑아주고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친척들을 통해 아름아름 수소문을 했더군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은 내 미처 몰랐다. 거기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한테 그렇게 무시받으며 살고 있었다니. 제 사는 꼴을 다 알게 된 엄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돈 봉투를 내밀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했죠. 난 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꼴 못 본다. 네가 평생 나 안 봐도 좋고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제발 이 돈만큼은 받아주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성공했는데 어릴 땐 너 배 곪게 하고 남들만큼 못해준 게 한이 돼서 악착같이 일한 거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됐어. 어릴 땐 너 버렸던 거 그거 죗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응? 안 그러면 이 엄마 더는 살 이유가 없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았는데 더는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전 엄마가 건네주는 돈을 받았어요. 그걸로
빚을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저 고생하는 꼴은 더 못 보겠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구내식당을 그만뒀어요. 대신 틈날 때마다 자주 엄마를 찾아뵙고 시간을 보냈죠. 제가 딸이 생겨서일까요? 이상하게 지난날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엄마와도 화해할 수 있게 됐죠. 몰랐는데 이 엄마는 참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끝내 동서를 용서하지 않고 잘라버렸죠. 예고했던 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고요. 소송을 받자마자 동서는 저를 찾아와 납작 엎드렸어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멍청해서 형님이 우리 사장님 따님인 것도 몰라보고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친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그 배상금 절대 못 내요. 제발 봐주세요. 네? 그동안 제 앞에서 갑질했던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절로 말이 뾰족해졌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가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경비원들도 절대 안 들여보내주고요. 이제 저한테 남은 건 형님뿐이에요. 글쎄, 내가 동서 부탁을 들어줄 만큼 우리가 애틋한 사이는 아니잖아. 제 매몰찬 대답에 동서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렸어요. 알아요.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못되게 군 거 제가 어리석었어요. 못난 그이하고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젠틀하고 형님한테도 잘하고 그게 질투가 나서 못되게 굴었어요. 죄송해요. 그제야 동서가 그동안 제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속이 시원하긴커녕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작 그것 때문에 그동안 제게 온갖 모욕을 주고 괴롭혔던 건지 화가 가라앉긴커녕 오히려 속에서 더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고작 그런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상처 줬단 말이야? 난 앞으로 동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따로 찾아오지 마. 전 그대로 동서를 모질게 내쫓았어요. 그리고 시가에도 동서가 함께라면 더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도 참 우습죠. 제 엄마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바로 태도가 180도 싹 바뀌더군요. 우린 당연히 큰아가 네 편이지. 안 그래도 그동안 작은 애가 너한테 하는 게 너무 선을 넘었다 싶었어. 한 소리 하려다가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 것 같아 참은 건데 잘했다. 기가 막혀서 도저히 한 소리 안 하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동안 동서만큼이나 저 괴롭히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갑자기 저한테 부자 엄마가 생기니까 이러시는 거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제 말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게 역력한데 제게 뭐라고 말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결국 동서는 빚을 내서 1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 일로 서방님과도 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당하고 말았죠. 친정도 사업 망한 뒤로 빚뿐이라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마냥 행복하진 않겠죠.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죄책감은 갖지 않으려고요. 모든 게 다 인과응보니까요. 현재 전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더는 제게 함부로 하지 못하세요. 사실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려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든든한 동반자랍니다. 친정엄마와 아직 어색할 때 먼저 나서서 장모님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하면서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남편이죠. 이런 얘기하면 또 우쭐해선 거봐 나만한 남편도 없지? 할 게 뻔해서 칭찬은 많이 안 해주지만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네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이제 엄마와는 사이가 제법 좋아졌어요.
엄마는 몇 년 전에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은퇴하셨는데요.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자 심심해졌는지 부쩍 저를 귀찮게 하신답니다. 얼마 전에도 해외 나가고 싶다셔서 가까운 대만으로 모녀 여행을 다녀왔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엄마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지만 사실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 더 좋아지는 건 저예요. 이렇게 엄마와 평범한 모녀 사이처럼 웃으면서 함께 늙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 제게도 봄날이 찾아왔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